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앵커리지에서 논의된 모든 조건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할 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협상 국면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장거리 타격을 가한 캠페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엑시오스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대화에서 있었다고 알려진 알래스카에서의 합의도 포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순순히 자신의 영토를 러시아인들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상황이 변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의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불만을 표명했고 심지어 자신의 오래된 신념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외교부 장관 하칸 피다는 앙카라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에게 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장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갑작스럽게 밝혔습니다. 또한 약 2주 후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6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수산업 시설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미사일, 전자장비,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들이었습니다. 한편 서방 분석가들은 크림반도가 푸틴에게 손잡이 없는 여행 가방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이 사건이 러시아에서는 진주와도 같은 소중한 자산의 귀환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림반도는 역사적인 성과가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짐이 되고 있으며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위협할 수 있는 취약한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그는 크림반도를 거창하게 점령하면서 러시아인들에게 여기에 흑해함대가 있으니 나토 기지가 러시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크림반도에는 흑해함대도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제는 러시아인들마저 그곳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매체 엑시오스는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고 정교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유 공장을 무력화시켰고 전장의 힘의 균형을 바꿨으며 4년간의 전투 끝에 처음으로 일부 러시아인들이 자국 영토에서 전쟁의 여파를 직접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높은 자신감과 러시아가 도시로 연료를 공급하고 군대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모스크바에 영향을 미쳐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만들기 위한 40일 작전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지 몇 시간 후인 목요일, 전쟁 기간 중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 중 하나가 러시아 12개 지역과 점령지인 크림반도를 겨냥해 감행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당국은 최소 660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유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툴라 지역의 화공장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보도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인 카포트냐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났으며 그 폭발로 하늘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하실에 대피했고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검은 비였습니다. 공장은 결국 가동을 중단했고 2027년까지 재가동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적어도 3개 더 있습니다. 이번 주에 러시아 정유 공장들이 공격을 받는 등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젤렌스키의 40일 작전 관련 발언은 앞으로 더 큰 공격이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젤렌스키의 인용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고통받으면 모스크바는 불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멈추고 우리의 만남 제안을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협상과 존엄한 평화에 대한 제안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준비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그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공격들이 결코 러시아 사회를 분열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푸틴의 인용문입니다.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무엇을 노린 것입니까?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대의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를 느끼는 것 같네요. 대머리 할아버지가 모든 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G7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만났고 그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화 통화를 했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우크라이나가 현재 인용하자면 전쟁을 꽤 잘 해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2명의 관리가 도널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불만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 즉 어떤 합의에서도 그들이 돈바스를 통제하게 된다는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합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푸틴이 돈바스를 완전히 러시아에 넘기고 미국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가 심지어 그 요구에 동의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엑시오스의 한 소식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은 푸틴이 실제로 무언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가 러시아에 대해 무언가를 요구했다고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은 그가 실제로 무언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가 돈바스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전 몇 차례의 협상 라운드가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한 실망감이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빠른 결과를 기대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공격 캠페인이 평화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싸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격이 오니까 거기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놀라지 마세요. 그게 러시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모스크바로 공격이 날아오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들의 인과관계는 바로 이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의 결과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 당국은 연료 판매를 중단했고 금요일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발전소와 반도를 러시아와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전으로 수천 명의 크림 주민들이 수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떠날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주유소에서 연료 판매가 금지되어 반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급수 펌프장이 고장나면서 세바스토폴조차도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서비스 회사가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급수차를 보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 내 정유소와 다른 주요 인프라, 심지어 모스크바까지 점점 더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공격을 펼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연료 공급에 점점 더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전쟁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경제적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2014년의 크림반도 점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은 크렘린 내부 내러티브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림은 우리의 것과 푸틴은 안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미 의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크림이 정말 우리 것인가? 푸틴이 있으면 정말 다 안정적인가? 아니면 문제도 있나?
지금까지 푸틴은 크림의 어려움과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는 러시아 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그의 표현에 따르면 국내 안전과 안정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크림 자체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 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사용하는 경로에 있는 여러 다리를 공격하여 반도의 보급 물류망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최근 공격은 또한 케르치 대교 근처의 페리와 창고, 그리고 열차와 트럭을 대상으로 하여 러시아로부터의 보급을 방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크림 대교가 크림과 러시아를 잇는 유일하게 실질적인 연결통로로 점점 남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크림 대교를 공격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글쎄요, 보아하니. 현재 우크라이나는 크림 대교를 폭격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답지 않다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단지 우크라이나는 반도에서 러시아인들이 바로 이 크림 대교를 통해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자들에게 꽤나 인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짐을 싸서 정리해서 더럽고 야만적인 러시아로 돌아가도록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고립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크게 약화시켰고 그 이후로 물류, 연료, 에너지 등 취약 지점을 체계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중거리 드론이 러시아의 물류, 보급 창고, 지휘소, 장비 등을 공격한 횟수는 거의 1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젤렌스키는 러시아를 상대로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멈추도록 압박하기 위한 40일간의 영향력 작전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크렘린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즉 야만인들에게 평화를 강요하는 작전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의자에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9월에 있을 국가두마 선거를 준비하는 크렘린의 움직임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세와 전쟁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권자들과 맺은 사회적 계약의 핵심 논리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치적 지지와 맞바꾼 안정성 혹은 러시아입니다. 말하자면 당신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당신들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단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조용히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에 투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이 내러티브는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반드시 정치적 후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일까요? 러시아인들은 너무 멍청하고 심지어 바보 같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꾸민 사람이 그런 걸 잊은 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겐테스트보라는 매체는 6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산 복합체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미사일, 전자장비,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들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목표는 볼고그라드의 티탄 바리카디 공장으로 토요일에 공격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볼고그라드에 있는 이 공장을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새 FPO 플라밍고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공장 타격에 대한 정보는 오신트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크렘린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전략적 야르스, 토폴-M, 사르마트 미사일 시스템의 발사대와 이스칸데르 M 전술 미사일 시스템의 발사 시스템, 그리고 러시아 오레아 미사일의 부품까지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첫 달에만 최소 13개의 러시아 군수산업시설이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볼고그라드 공장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타격을 받은 다른 목표들 중에는 미사일과 전자장비 생산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추인스크의 프로그레스 공장은 항공기 미사일 제어 시스템을 생산하며
채복살이 NIIR 프로그레스에서는 칼리브르 이스칸데르 미사일 안테나를 만듭니다. 또 다른 목표는 칼리브르와 이스칸데르용 탄약 생산 시설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야전주의 미추인스크에 있는 프로그레스 공장으로 이곳에서는 항공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또 다른 목표는 노브모스콥스크의 아조트 공장으로 폭발물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두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선업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의 잘리프 조선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두 척의 군함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은 이렇게 대규모의 우크라이나군 작전이 단순히 크림반도로 가는 물류를 차단하거나 연료 부족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반적인 군사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 외교부 장관 하칸 피다는 앙카라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이 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대화를 통해 그리고 국제법에 근거하여 최대한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 우리는 외교적 절차가 정체 상태에 있고 전투가 가속화되었으며 양측 모두 군사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외교 과정을 최대한 빨리 재가동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양측에 알린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모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세계에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피다는 7월 7일과 8일 앙카라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가 역사적 행사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방위산업 발전이 주요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또 다른 발언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른 전쟁들과 함께 말입니다.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 나토 국가들이 방위 산업 분야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 평가할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이미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